2025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수많은 마을들이 고립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군인, 소방관, 경찰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육군 특수부대 소속 이진우 대위는 흙탕물로 뒤덮인 낡은 다리 위에서 필사적으로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빗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그는 어떤 생명이라도 살려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가득했다. 진우의 부대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한 곳에 투입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구조 작업은 그들의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지만 쓰러져가는 건물 잔해 속에서 희미한 생명의 흔적이라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거친 빗줄기가 진우의 얼굴을 때렸고 강풍은 그의 몸을 휘청이게 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에서 그는 무너진 마을의 흔적을 훑었다. 집들의 지붕만이 간신히 물 위로 솟아 있었고 가구들과 살림살이들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극이 한 곳에 모인 듯한 처참한 풍경이었다. 그때였다. 진우의 눈에 저 멀리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낡은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간판은 희망 어린이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린이집 혹시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우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간판이 떠내려온 방향으로 나아갔다. 수색대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헬기 소리가 굉음을 내며 하늘 위를 선회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진우는 간판이 떠내려온 곳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나무는 간신히 뿌리를 받고 버티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흙탕물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줄기에 진우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낡은 노란색 우비를 입은 작은 아이였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나무 줄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물살에 이리저리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놓칠 것만 같았다.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아니, 울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작은 눈빛 속에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담겨 있는 듯했다. 아이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억눌려 있던 공포가 터져 나온 듯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악과 함께 포기한 듯한 체념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아이의 눈빛에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버려진 것이었다. 가족에게 혹은 세상에게. 진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물살이 너무 거셉니다. 부하 병사가 소리쳤지만 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나무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작은 아이만이 보일 뿐이었다. 진우는 거친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물은 차가웠고 그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빗줄기는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차가운 물살은 그의 몸을 짓눌렀다. 그의 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의 팔은 쇠처럼 단단했지만
물살은 그의 몸을 끊임없이 밀어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다. 간신히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가,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진우는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작은 손에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러나 그때 거대한 물살이 그들을 덮쳤다. 나무줄기에 매달려 있던 낡은 간판이 떨어져 물에 휩쓸려 갔고 물살은 더욱 거세졌다. 진우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그의 시야는 흙탕물로 뒤덮였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 거대한 물살은 그들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 대위님, 이진우 대위님, 저 멀리서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로프를 던져 진우와 아이를 구하려 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로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그의 몸은 물살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는 아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이를 껴안았다. 그의 폐는 터질 듯이 답답했고 그의 정신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 순간 진우의 눈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의 옆에 있던 동료 장교 최도영 중위였다. 최도영은 로프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로프를 놓을 듯이 느슨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과 함께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최도영은 진우와 앙숙 관계였다. 그는 늘 진우의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질투했고 진우를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이 아이를 구하고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그는 로프를 놓아 진우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진우는 최도영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도 동료의 비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는 반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물살에 휩쓸려 점차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그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도영가 뭐 하는 거야 어서 로프 잡아. 저 멀리서 소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최도영은 소대장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로프를 다시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대장의 눈을 피하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질투와 악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가 살아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다. 소대장과 다른 부하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진우와 아이는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탈진한 상태였다. 진우는 아이를 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작은 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는 진우 덕분에 살아남았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달려와 진우와 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들것에 실었다. 진우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이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름이 뭐니? 아가. 진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아이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겁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했다. 그의 작은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함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에 동승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아이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이의 옷은 낡고 더러웠고 그의 몸에는 여러 곳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얇은 끈 같은 것이 묶여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아이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이 아이는 홀로 물속에 버려져 있었던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이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진우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영양실조와 함께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날 밤 진우는 아이의 곁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경악에 찬 눈빛과 최도영의 비열한 행동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아이의 정체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아이가 다시는 버려지지 않도록 자신이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진우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박준영, 희망과 영원한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박준영이라고 부르자 진우는 아이의 이름을 박준영이라고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준영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지휘관에게 준영을 돌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휘관은 그의 결정에 놀랐지만 진우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진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진우 대위가 난민 아이에게 미쳤다더라. 아니,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고 하던데 아무리 영웅심이라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아이까지 챙긴다고 오버하는군. 최도영은 이런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며 진우를 비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진우가 이 일로 인해 좌천되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준영만이 있었다. 그는 준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준영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준영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은 결코 준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진우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진우의 손길을 피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만 점차 진우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진우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심장이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진우는 준영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했다. 그는 준영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준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가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꿈속에는 항상 거대한 물살과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등장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몸을 떨었고 진우는 그런 준영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달랬다. 진우는 준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영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서울 시내의 한 아동병원. 소아정신과 병동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나지막한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이진우 대위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박준영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영의 작은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준영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 무미건조했다. 진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준영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우는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려 노력했다. 준영아, 괜찮아. 아저씨 여기 있어.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준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진은 준영의 상태를 선택적 함구증으로 진단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의사는 준영이 과거에 겪었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상처로 아이에게 남았을까. 진우는 준영의 입양을 결정했다. 그의 결정은 주변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지휘관은 그에게 군인의 신분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득했다. 동료들은 그에게 남의 아이를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느냐, 영웅 심리에 빠진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렸다. 특히 최도영 중위는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대위님, 괜히 불필요한 일 만들지 마십시오. 저런 아이 하나 때문에 대위님의 앞길을 망칠 순 없습니다. 최도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과 함께 비열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준영만이 있었다. 그는 준영의 텅 빈 눈빛을 볼 때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준영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준영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싶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줄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준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우는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군부대에 휴가를 내고 준영의 곁을 지켰다. 그는 준영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그는 준영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준영은 진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진우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했다. 그의 작은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가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꿈속에는 항상 거대한 물살과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등장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몸을 떨었고, 진우는 그런 준영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달랬다. 그는 준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진우는 준영의 침대 옆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박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로 김석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김석현. 진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는 수첩이 준영의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우는 수첩에 적힌 김석현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 김석현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은 유명인이나 동명이인이었다. 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검색을 계속했다. 그는 김석현과 홍수, 실종, 경찰과 같은 키워드를 함께 검색했다. 그러자 놀라운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김석현 경위, 홍수 실종 사건, 순직 처리. 김석현은 몇 년 전 발생한 대규모 홍수 사건에서 실종된 경찰관이었다. 그는 강력반 형사였으며 당시 그는 블랙스톤이라는 거대 범죄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블랙스톤은 희귀 고미술품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직이었으며 그들은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잔인한 조직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영의 가족이 이 조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진우는 김석현 경위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사진 속 김석현 경위는 준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그의 눈매는 준영의 눈매와 똑같았다.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마 준영이가 김석현 경위의 아들이었던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만약 준영이 김석현 경위의 아들이라면 준영의 가족이 왜 그를 버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진우는 김석현 경위의 실종 사건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연락하여 정보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석현 경위의 옛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김석현 경위의 동료였던 박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박 형사는 진우에게 김석현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석현이는 정말 대단한 형사였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 있는 녀석이었죠. 블랙스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녀석이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김석현 경위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박 형사는 김석현 경위가 블랙스톤 조직의 핵심 인물인 강만수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만수는 블랙스톤 조직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였으며 그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박 형사는 김석현 경위가 실종되기 며칠 전 그에게 블랙스톤 조직의 중요한 단서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그 단서는 바로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와 불법 고미술품 거래 목록이었다. 김석현 경위는 이 단서를 통해 블랙스톤 조직을 일망타진하려 했지만 결국 홍수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박 형사는 김석현 경위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블랙스톤 조직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석현 경위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준영이었나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석현이가 혼자 키웠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 아이도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지금 대위님이 돌보고 있는 아이란 말입니까? 박 형사의 눈이 크게 뜨였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형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박 형사에게 준영이 홍수 속에서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과 그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박 형사는 준영이 김석현 경위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진우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현이도 하늘에서 대위님께 감사할 겁니다. 박 형사는 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진우는 박 형사로부터 블랙스톤 조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블랙스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권과 경제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다. 그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최도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 최도영은 과거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준영은 진우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진우에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항상 거대한 물살과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최도영이었다. 진우는 그림을 보고 경악했다. 최도영이 준영을 버리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도영이 준영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진우는 최도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도영의 부대 기록과 개인 정보를 살펴보았다. 최도영은 과거 몇 차례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그는 또한 몇 년 전 갑자기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주변의 의심을 샀었다. 진우는 최도영이 블랙스톤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최도영이 준영을 버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최도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최도영에게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대했다. 최도영은 여전히 진우를 견제하고 질투했지만 진우의 태도에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최도영은 진우에게 자신의 근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속에는 돈과 명예에 대한 강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진우는 최도영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한 최도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최도영은 실수로 김석현 경위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때 그 김석현인가 뭔가 하는 놈 때문에 모든 게 망할 뻔했지. 최도영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진우는 최도영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최도영이 김석현 경위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진우는 최도영에게 김석현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최도영은 술에 취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블랙스톤 조직과 관련이 있으며 김석현 경위를 제거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김석현 경위가 블랙스톤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그를 살해하고 홍수 속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준영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고 준영을 버리는데도 가담했다고 고백했다. 최도영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후회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진우는 최도영의 고백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의 주먹은 불끈 쥐어 있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최도영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다. 너는 왜 김석현 경위를 죽였지? 왜 준영이를 버렸지? 진우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도영은 자신의 탐욕과 질투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김석현 경위의 명성과 능력을 질투했고 블랙스톤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듯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최도영의 고백을 녹음했다. 이 녹음은 최도영과 블랙스톤 조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진우는 최도영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속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최도영은 진우의 말에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서울 시내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 낡았지만 아늑한 2층 집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곳은 이진우와 박준영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진우는 군부대에 전역 신청을 하고 준영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절차를 밟았다.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샀지만 진우는 흔들림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준영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만이 가득했다. 준영은 진우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드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진우는 준영의 침묵이 그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준영의 마음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준영에게 그림 도구를 선물했다. 준영은 진우가 선물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그는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처음에는 무의미한 낙서에 불과했지만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거대한 물살, 무너진 집, 그리고 흐릿한 사람들의 형상. 그 그림들은 준영이 겪었던 끔찍한 홍수 속의 기억들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준영의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림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형상에 주목했다. 그것은 낡은 노란색 우비를 입은 작은 아이, 즉 준영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뒤에는 항상 어렴풋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는 키가 컸고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손에는 항상 빛나는 어떤 물체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이 남자가 준영의 기억 속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그림들이 준영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줄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준영의 그림들을 들고 박 형사를 찾아갔다. 박 형사는 진우가 준영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다. 진우는 박 형사에게 준영의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박 형사는 그림 속의 흐릿한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람은 설마. 박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김석현 경위입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김석현이야. 준영이 아빠. 박 형사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었다.
박 형사는 김석현 경위가 살아생전 준영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김석현 경위는 준영을 매우 사랑했고 그에게 항상 그림을 그려주곤 했다고 한다. 준영의 그림 실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진우는 김석현 경위의 그림 속 남자와 손에 들린 빛나는 물체에 대해 물었다. 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석현이는 살아생전 이상한 물건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 특히 오래된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았지.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전에 내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 어떤 빛나는 작은 조각이었는데 박 형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빛나는 조각이라니요. 진우가 다시 물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조각은 생명의 돌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 전설에 따르면 그 돌은 생명을 치유하고 심지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석현이는 그 돌이 블랙스톤 조직의 불법 고미술품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그 돌을 이용해서 어떤 악한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 같아. 박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생명의 돌이라는 말에 의문을 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일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블랙스톤 조직은 왜 그 돌을 찾고 있는 것일까? 진우는 준영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빛나는 물체가 바로 생명의 돌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준영의 기억 속에 생명의 돌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블랙스톤 조직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박 형사의 도움을 받아 블랙스톤 조직의 과거 행적과 그들의 주요 활동 지역을 파악했다. 블랙스톤은 주로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나 폐건물을 아지트로 사용했으며 그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움직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는 마치 유령처럼 희미했다. 진우는 그들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진우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최도영 중위가 저녁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의 가족들도 그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다. 진우는 최도영이 블랙스톤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최도영이 블랙스톤 조직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제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는 최도영의 실종이 준영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최도영의 과거를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도영의 부대 기록과 개인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최도영이 과거 도박 빚에 시달렸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도영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주변의 의심을 샀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최도영이 블랙스톤 조직과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최도영이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았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영은 진우의 곁에서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의 그림은 점차 섬세해졌고 그의 기억들은 그림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그림 속에서 생명의 돌이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웅장하고 오래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그 건물 주변에는 항상 푸른빛을 내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진우는 이 건물이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이거나 혹은 생명의 돌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준영은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그림 속의 건물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최도영이었다. 준영은 그림 속에서 최도영이 그를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억눌려 있던 공포와 함께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준영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진우가 준영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갔다. 준영은 진우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때 준영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망쳐. 준영은 말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준영이 말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경고에 불안감을 느꼈다. 준영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가 어떤 끔찍한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준영은 진우에게 그림 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건물은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 낯선 남자들이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물건 중에는 빛나는 돌이 있었다고 했다. 진우는 준영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영은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거래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진우는 준영의 그림과 증언을 토대로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형사의 도움을 받아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와 폐 건물들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수색을 계속했지만 블랙스톤 조직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준영의 그림 속에서 이상한 표식을 발견했다. 그 표식은 낡은 건물의 벽에 그려진 낙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그 표식이 블랙스톤 조직의 상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 형사에게 그 표식에 대해 물었다. 박 형사는 표식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표식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 같은 겁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형사는 진우에게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표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블랙스톤 조직은 자신들만의 비밀 언어와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표식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들의 아지트를 표시했다. 박 형사는 김석현 경위가 살아생전 이 표식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석현 경위가 이 표식을 통해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진우는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표식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고대 언어와 상징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는 밤샘하며 표식을 분석했지만 쉽게 해독할 수 없었다. 표식은 복잡하고 난해했으며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표식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어떤 지리적인 정보나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준영이 진우의 옆에 다가와 그림을 그렸다. 준영은 그림 속 표식에 어떤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했다. 그림이 완성되자 진우는 깜짝 놀랐다. 준영이 그린 그림은 서울 시내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점들은 특정 건물들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준영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표식을 통해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진우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준영과 네가 이걸 어떻게...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영을 바라보았다. 준영은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진우를 돕고 싶어 했다. 진우는 준영이 찾아낸 지도를 들고 박 형사를 찾아갔다. 박 형사는 지도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지도는 서울 외곽의 낡은 폐공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김석현 경위가 블랙스톤 조직의 아지트로 추정했던 곳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던 곳이었다. 이곳이 블랙스톤의 진짜 아지트란 말인가? 박 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김석현 경위의 집념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임을 느꼈다. 진우는 박 형사와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낡고 음침했지만 그곳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수많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박스들을 치우고 폐공장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눈의 벽에 그려진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표식이 들어왔다. 그 표식은 준영의 그림 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았다. 표식 뒤에는 낡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진우는 힘겹게 철문을 열었다. 철문 뒤에는 어두운 지하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희미한 빛이 통로 끝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지하 통로가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로 이어지는 길임을 직감했다. 그는 박 형사와 함께 지하 통로로 들어섰다.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그들은 거대한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지하 공간은 거대한 창고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미술품들과 불법적인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최도영이었다. 최도영은 지하 공간 중앙에 서서 어떤 물건들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최도영은 블랙스톤 조직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도영,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도영은 진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진우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비열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 네가 어떻게 이곳을... 최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최도영의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은 진우와 박 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박 형사와 함께 그들과 맞섰다. 그의 몸은 날렵했고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남자들을 제압했다. 박 형사 또한 진우를 도왔다. 그의 노련한 전투 기술은 남자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단숨에 남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최도영은 진우와 박 형사에게 항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블랙스톤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석현 경위를 살해하고 준영을 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강만수가 블랙스톤 조직의 진짜 우두머리이며 강만수가 생명의 도를 이용해 어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최도영의 고백을 듣고 강만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강만수는 서울 시내의 거대한 빌딩에 숨어 있었으며 그는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는 블랙스톤 조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정치권과 경제계에 깊숙이 뿌리내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강만수는 생명의 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 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강화하고 심지어 불멸의 존재가 되려 했던 것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블랙스톤 타워는 밤하늘 아래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빌딩은 강만수가 블랙스톤 조직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는 봉어지였다. 이진우는 폐공장에서 얻은 정보와 박준영의 그림을 토대로 이곳이 강만수의 아지트임을 확신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강만수를 잡고 준영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의 전말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우는 박 형사와 함께 블랙스톤 타워의 주변을 며칠 동안 잠복하며 강만수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빌딩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경비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강만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이 강만수에게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강만수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그때 준영의 그림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준영은 강만수와 함께 어떤 여자의 모습을 그렸다. 여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항상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이 여자가 강만수에게 중요한 인물이거나 혹은 강만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준영에게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지만 준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단편적이었다. 진우는 박 형사와 함께 그림 속 여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블랙스톤 타워 주변의 모든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하고 강만수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림 속 여자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라, 강만수의 개인 비서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최측근이었다. 그녀는 과거 유명 언론사 기자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강만수의 비서가 되었다고 한다. 진우는 윤미라가 강만수의 비밀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윤미라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설득하고 강만수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도록 유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윤미라는 강만수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옆에 붙어 있었고 그녀에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했고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진우는 윤미라의 일상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미라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단조로웠다. 진우는 윤미라의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윤미라가 퇴근 후 몰래 어떤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병원은 서울 외곽의 작은 개인 병원이었고 그곳은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었다. 진우는 윤미라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윤미라가 강만수에게 붙어있는 이유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 강만수는 생명의 돌의 힘을 이용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진우는 윤미라의 병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윤미라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진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다. 당신, 누구세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강만수의 악행과 김석현 경위의 죽음, 그리고 준영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미라는 진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 때문에 강만수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진우는 윤밀에게 생명의 돌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강만수는 생명의 돌을 이용해 당신의 병을 치료해준다고 속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돌은 당신의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윤미라는 진우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만수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강만수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만수가 생명의 돌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강화하고 심지어 불멸의 존재가 되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강만수가 생명의 돌을 이용해 김석현 경위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다. 그때 김석현 경위는 생명의 돌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는 돌이 가진 치유의 힘과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알고 있었죠. 강만수는 그를 방해물로 여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준영이를 윤미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는 준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준영에게 일어난 비극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만수의 악행을 돕는 대가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고 있었다. 그녀는 강만수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협력해야만 했다. 윤미라는 진우에게 강만수의 모든 비리와 블랙스톤 조직의 비밀 아지트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녀는 강만수가 생명의 돌을 이용하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서울을 파괴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고백했다. 그녀는 강만수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돌의 진짜 위치와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진우를 도와 강만수의 악행을 막고 싶었다. 진우는 윤미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박 형사와 공유했다. 박 형사는 윤미라의 증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강만수의 야망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미라의 증언이 강만수를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형사는 윤미라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윤미라는 진우의 도움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진우는 준영에게 윤미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영은 윤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윤미라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윤미라의 그림 속 여자가 자신에게 미안해 하는 듯한 표정을 그렸다. 준영은 윤미라를 용서하는 듯했다.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진우는 강만수가 서울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윤미라의 도움을 받아 강만수의 비밀 아지트인 블랙스톤 타워, 지하벙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지하벙커는 강만수가 생명의 돌을 이용하여 자연 에너지를 조작하고 폭풍을 일으키는 장치들을 숨겨둔 곳이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요새였다. 진우는 최도영에게 연락하여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최도영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우를 돕고 싶어 했다. 그는 강만수의 비밀 아지트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강만수가 지하 벙커를 건설할 때 참여했으며 그곳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최도영은 자신이 직접 지하 벙커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진우의 잠입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어 했다. 준영은 진우의 잠입 작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지하 벙커의 복잡한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의 그림은 진우의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준영의 천재적인 재능은 진우에게 승리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넘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작전 D-Day. 서울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강만수가 생명의 돌을 이용하여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진우는 블랙스톤 타워, 지하 벙커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강만수를 막고 서울을 파괴하려는 그의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하 벙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수많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진우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때 최도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진우, 내가 보안 시스템을 해킹할 테니 그때 맞춰서 진입해라. 최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경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최도영이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진우는 벙커 안으로 침투했다. 벙커 내부는 거대한 기계 장치들로 가득했고 푸른 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생명의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생명의 돌은 벙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다. 장치는 복잡한 회로와 전선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강만수는 생명의 돌의 힘을 증폭시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강만수, 당장 멈춰. 진우의 목소리는 지하 벙커를 울렸다. 강만수는 진우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진우의 등장에 분노했다. 이진우, 네가 감히 이곳까지 오다니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강만수는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만수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며 뛰어난 전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맹렬하게 공격했다. 진우는 강만수의 공격을 피하며 그와 맞섰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진우는 강만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허점을 노렸다. 그의 몸은 날렵했고 그의 움직임은 민첩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강만수를 제압하려 했다. 그때 준영의 목소리가 진우의 귀에 들려왔다. 아빠 강만수의 왼쪽 팔에 이상한 문신이 있어. 그거 아마 돌을 제어하는 장치일 거야. 준영은 진우의 무정의를 통해 강만수의 몸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었다. 준영은 진우의 시야 밖에서 최도영과 함께 벙커의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그의 천재적인 시각 능력은 진우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진우는 준영의 말에 따라 강만수의 왼쪽 팔을 노렸다. 진우는 강만수의 왼쪽 팔을 붙잡고 강력한 충격파를 날렸다.
강만수의 팔에 있는 문신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문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강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련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강만수는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이 생명의 도르의 최종 제어 장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생명의 돌의 힘을 제어하고 자신의 몸을 강화했던 것이다. 강만수가 쓰러지자 벙커 안의 모든 기계 장치들이 멈췄다. 생명의 돌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도 서서히 사라졌다. 서울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비바람도 잦아들었다. 강만수의 폭풍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진우는 강만수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경찰들이 벙커 안으로 들이닥쳤다. 선우 경위가 이끄는 경찰들이 강만수와 그의 자녀 부하들을 체포했다. 강만수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폭로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몸을 떨었다. 박 형사는 진우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우 씨, 정말 대단해. 자네가 해냈어. 박 형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진우는 강만수를 경찰에 넘기고 벙커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는 생명의 돌이 놓여 있던 장치에 다가갔다. 장치는 파괴되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첩 안에는 김석현 경위의 필체로 생명의 돌에 대한 연구 기록과 함께 강만수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석현 경위가 생명의 돌이 자신의 아들 준영의 몸에 흡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준영은 생명의 돌의 에너지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홍수 속에서 생명의 돌과 접촉하면서 그 힘을 흡수했던 것이었다. 그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었다. 진우는 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준영의 블루라이트 능력은 바로 생명의 돌의 힘이었던 것이다. 그는 준영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블랙스톤 타워 지하 벙커는 암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만수는 구속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진우는 강만수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김석현 경위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 안에는 생명의 돌에 대한 진실과 준영의 능력이 담겨 있었다. 강만수, 이제 모든 것을 말해라. 준영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김석현 경위를 왜 죽였는지.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만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흙내 까진 놈이 감히 내게 명령하다니.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대로 죽을 것이다. 강만수는 진우의 심기를 건드리려 애썼다. 그때 최도영이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벙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강만수 앞에서 다시금 위축되는 듯 했다. 진우는 최도영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최도영, 이제 네가
진실을 말할 차례다. 모든 것을 밝혀라. 그래야 너도 살 수 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최도영은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강만수와 진우 사이를 오갔다. 그는 강만수의 위협적인 시선에 겁을 먹었지만 진우의 굳건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는 듯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제가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강만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그는 생명의 도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강화하고 불멸의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최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다. 최도영은 강만수와 블랙스톤 조직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강만수가 생명의 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강만수가 생명의 돌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준영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강만수는 준영이의 능력을 탐냈습니다. 그는 준영이의 능력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준영이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최도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최도영은 김석현 경위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혔다. 강만수는 김석현 경위가 생명의 돌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자 그를 살해하고 홍수 속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돈을 주고 김석현 경위의 아들인 준영이를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최도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어 했다. 강만수는 최도영의 고백에 분노했다. 이 배신자 내까지 놈이 감히 나의 비밀을 폭로하다니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강만수는 발악하며 최도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최도영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수갑에 채워져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우는 최도영의 고백을 모두 녹음했다. 이 녹음은 강만수와 블랙스톤 조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진우는 최도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고맙다. 최도영, 내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최도영은 진우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기회를 얻은 듯했다. 그때 지하 벙커 문이 열리고 박 형사와 선우 경위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최도영의 고백과 진우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만수와 블랙스톤 조직을 완벽하게 체포했다. 강만수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창백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박 형사는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우 씨, 정말 대단해. 자네가 해냈어. 김석현 경위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박 형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그는 진우가 김석현 경위에 복수를 해주고 그의 아들 준영이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했다. 진우는 박 형사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아빠와 엄마의 명예를 되찾고 준영이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경찰들은 지하 벙커 내부를 수색하며 생명의 돌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들은 강만수가 생명의 돌을 이용하여 서울을 파괴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생명의 돌이 김석현 경위의 아들 준영의 몸에 흡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준영의 능력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 가진 신비로운 힘이었던 것이다. 진우는 준영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영의 능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맹세했다. 며칠 후 진우는 준영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윤서연 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 박사는 생명의 돌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과학자였다. 그녀는 생명의 돌이 인간의 생명력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치유의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만수처럼 생명의 돌을 악용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녀는 진우가 준영을 데려왔다는 소식에 놀라워하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준영기가 생명의 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윤서연 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연 박사는 준영의 능력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는 준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윤서연 박사는 준영의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분석하고 그 에너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밝혀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이 단순히 생명의 돌의 힘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준영의 순수한 마음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하고 치유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영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준영기의 능력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난치병 치료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서연 박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준영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준영의 능력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뻤다. 진우는 윤서연 박사의 연구를 지지하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준영의 능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준영은 윤서연 박사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배우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꽃을 피우고 작은 동물의 상처를 치유하며 행복해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도영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강만수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데 협력했으며 법정에서 강만수의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강만수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흘러 강만수와 블랙스톤 조직에 대한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강만수는 모든 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블랙스톤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최도영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악의가 없었다. 그는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진우는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준영을 데리고 자신의 옛 부대로 돌아갔다. 그는 동료들에게 준영을 소개하고 준영의 특별한 능력을 설명했다. 동료들은 준영의 능력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그들은 진우의 희생과 헌신의 존경심을 표했다. 진우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준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하늘은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에 휩싸였다. 강한 바람이 도시를 핥히고 지나갔고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지축을 흔들었다. 마치 거대한 악의 기운이 도시를 뒤덮는 듯한 불길한 징조였다. 강만수의 잔당들은 그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 활동하며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만수의 복수를 다짐하며 이진우와 박준영을 제거하고 생명의 도를 되찾으려 했다. 이진우는 준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강만수의 잔당들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준영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준영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그날 밤 진우는 준영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무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굳은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준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새벽녘, 진우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진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만수의 잔당들이 침입한 것이었다. 진우는 침착하게 총을 들고 준영의 방으로 향했다. 준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우는 준영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그의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진우는 거실로 나와 침입자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둔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진우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진우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그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갈고 닦은 전투기술을 발휘하여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처럼 강했고 그의 발차기는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단숨에 남자 몇 명을 제압했다. 하지만 남자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다. 진우는 점차 지쳐갔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다. 그때 침입자들 중 한 명이 준영의 방으로 향했다. 진우는 경악했다. 준영이를 건드리지 마, 진우는 소리쳤지만 남자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준영의 방문을 부수려 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남자를 제압하고 준영의 방을 지켰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준영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 순간 준영의 방 안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점차 강렬해졌고 이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남자들은 푸른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때 푸른빛 속에서 준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빛났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생명의 돌의 힘을 완전히 각성한 것이었다. 준영의 각성한 능력은 집 전체를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준영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남자들을 공격했다.
그의 손에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준영의 능력은 강력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듯했다. 푸른빛 에너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집안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준영의 능력이 폭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을 멈추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준영아 멈춰, 내 능력을 멈춰야 해. 진우는 준영에게 소리쳤다. 준영은 진우의 목소리에 반응했지만 그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푸른빛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졌고 집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때 윤서연 박사가 진우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 폭주를 감지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진우 씨, 준영이의 능력을 멈춰야 해요. 이대로 두면 준영이도 위험합니다. 윤서연 박사는 진우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기계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준영의 능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였다. 진우는 윤서연 박사의 말을 듣고 준영에게 달려갔다. 그는 준영을 품에 안고 그의 능력을 멈추려 했다. 준영은 진우의 품에서 몸을 떨었지만 그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다. 푸른빛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졌고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잔해 속에 갇혔다. 진우는 준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다. 그의 등에는 무너져 내리는 잔해들이 쏟아졌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준영을 놓지 않았다. 그는 준영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윤서연 박사는 잔해 속에서 진우와 준영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을 통제하고 그들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김선우 경위가 이끄는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진우의 집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잔해 속에서 진우와 준영을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선우 경위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진우와 준영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서연 박사는 준영의 능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켰다. 장치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준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 에너지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준영의 얼굴은 평온해졌고 그의 능력은 점차 잦아들었다. 진우는 준영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경찰들은 잔해 속에서 진우와 준영, 윤서연 박사를 발견했다. 진우는 준영을 품에 안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선우 경위는 진우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진우의 심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위급했다. 그는 준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것이다. 이진우 대위님, 정신 차리세요. 이진우 대위님. 선우 경위는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깨우려 했지만 진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윤서연 박사는 진우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을 이용하여 진우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영아, 아저씨를 도와줘. 내 능력을 이용해서 아저씨를 치료해줘. 윤서연 박사는 준영에게 소리쳤다. 준영은 윤서연 박사의 말을 듣고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진우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준영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작은 손에서 희미하게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진우의 몸을 감쌌고 진우의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그의 심장은 다시금 힘차게 뛰었다. 준영의 생명의 돌 능력은 치유의 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우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진우는 준영의 능력에 놀라워하면서도 감동했다. 그는 준영의 능력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타인을 돕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사랑과 함께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선우경이는 진우와 준영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그는 강만수의 잔당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강만수의 잔당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들은 강만수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다. 블랙스톤 조직은 이제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진우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의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준영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준영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준영은 진우의 병실에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진우에게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며칠 후 최도영이 진우의 병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듯했다. 그는 진우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이진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와 준영이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속죄하며 살겠다. 최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최도영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최도영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괜찮다. 최도영, 중요한 건 네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속죄하려 한다는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있다. 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최도영은 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진우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서연 박사는 준영의 생명의 돌 능력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준영의 능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생명의 돌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난치병 치료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진우는 윤서연 박사의 연구를 지지하며 그녀를 도왔다. 준영은 윤서연 박사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배우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인류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서울의 하늘은 푸르고 맑았다. 지난날의 폭풍우와 혼란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강만수와 블랙스톤 조직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진우의 집은 여전히 그날의 격렬한 전투를 증명하듯 무너진 잔해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물리적인 보금자리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박준영이 있었다. 준영은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작은 손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다. 진우는 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는 준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진우는 준영을 자신의 법적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 이번에는 어떤 반대도 없었다. 오히려 군부대는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진우의 결정을 지지하고 축복했다. 준영은 이제 이준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의 호적에는 진우의 이름이 아버지로 새겨졌다. 진우는 준영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준영 또한 진우의 품에 안겨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진우는 전역 후 군인연금과 과거 모아둔 저축금으로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작은 집을 얻었다.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남향집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잔디밭이 있었고 봄이 되면 꽃들이 피어날 예정이었다. 그곳은 그들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준영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의 방에는 진우가 사준 장난감들과 그림 도구들로 가득 찼다. 준영은 매일 밤 진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항상 진우와 자신, 그리고 희미한 푸른빛이 등장했다. 진우는 경찰청 내에서 행정 업무를 돕는 일을 시작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쌓은 그의 경험과 능력은 행정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준영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퇴근 후 준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 그는 준영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준영의 작은 미소에서 삶의 모든 의미를 찾았다. 윤서연 박사는 생명의 돌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는 준영의 생명의 돌 능력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생명의 돌이 가진 치유의 힘과 생명력 증폭 능력을 이용하여 난치병 치료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준영은 윤서연 박사의 연구를 돕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구소를 방문했다. 그의 능력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인류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진우는 준영과 함께 동네 공원을 찾았다.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영은 친구들과 함께 해맑게 뛰어놀았고 진우는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김선우 경위였다. 선우 경위는 진우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다. 진우 씨, 준영이가 정말 잘 자랐네요. 보기 좋습니다. 선우 경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선우 경위는 강만수 사건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으며 불법 생체 실험 피해자들을 돕는 특별 수사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진우와 준영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진우는 선우 경위와 함께 벤치에 앉아 준영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경위님, 제가 이 아이를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다. 선우경이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닙니다. 진우 씨, 준영이에게는 진우 씨가 기적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셨으니 선우경위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준영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준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듯했다. 늦은 밤, 진우와 준영은 작은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영은 진우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고 진우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었다. 창문 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별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준영의 손에서 희미하게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진우의 얼굴을 비췄고 진우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화와 함께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버려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군인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희생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석현 경위의 정의로운 죽음과 최현우 변호사의 억울한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은 이진우와 이준영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고 그들의 삶에 영원한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